맡은 임혜나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사실 비도 오고요. 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열정이 없으시면 절대 쉽게 올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아이에 대한 교육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굳게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사 시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 1부 강연의 강연자이신 우리 김민정 강사님을 모실 건데요. 유초, 중 등 국어 교육에서 실전 중심의 학습법으로 큰 호응을 받고 계시는 우리 김민정 핑크 튜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힐링 시간이라고 들어서 제가 약간 아침에 와서 약간 놀랐는데, 사실 저는 힐링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열심히 하시자 요 주제로 지금 했는데, 일단 저한테 상처 받으시고 2부에서는 힐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결국은 문해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저는 항상 교육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25살에서 30살이 됐을 때 정신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한 한 명의 성인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게 저는 교육의 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이 저는 문해력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국어 선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는 수능을 좌우하는 중학국어 공부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번에 써서요, 정말 많이 팔렸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을 나왔고 정시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교육을 정말 최소로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딱 6개월 다녔어요. 영어학원. 네, 그리고 조선일보를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나왔고요. 네, 진짜 기자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 대찬학원이라 좀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그리고 다원교육이라고 해서 그 중학생들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 계속 전임 강사로 한 3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의도에서 바른교육이라고 하는 그 처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순서는 왜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아기, 어머나 세상에,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오타가 났네요. 유아기 언어 발달하고 문해력이 왜 연결이 조금 이렇게 긴밀하게 되는지.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활용하실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상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는 점들, 특히 유초등에서. 네, 그거 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를 좀 책도 좀 잘 읽고 말도 좀 잘하는 애로 기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자식은 없지만 한번 이제 좀 지켜본 입장에서 한번 좀 제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어머님들은 모르시고 학원 강사들은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모든 공부의 시작이 읽는 것에서 시작해서 읽는 것에서 끝난다라는 거를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뭐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국어는 칼 같은 거예요. 칼.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좀 잘 드는 칼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모국어 실력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최상위권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빠르고 쾌적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현장에서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국어학원 오는 친구들은 국어에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학원을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학원을 온 친구들은 일단은 내가 국어를 못하니까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에서 그 어휘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머님들 아마 뭐 프리토킹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영어를 잘하는 방법 해가지고 뭐 프렌즈 같은 거 이제 보면서 이제 영어 자막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영어로 듣고 하다가 30분 넘겨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저도 없거든요. 저도 영어 잘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영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자막 없이. 근데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는 말들을 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근데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한자어 같은 것들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잡아다가 막 공부를 많이 시켜요. 막 몇천 문제씩 풀리고, 뭐 이게 빈칸 암기하라고 막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잘 받아봤자 선생님 빨은 90점이 최대더라. 근데 사실은 90점이어도 중학교 때 90점이면 A 받거든요. 네, A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뭐 저기서 이제 내신 국어 같은 거 열심히 했으니까 뭐 고등학교 가면 잘하겠지. 근데 고등학교를 가자마자 본 시험에서 40점, 50점을 받더라는 것이 이제 어떤 현 주소였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100점을 맞을 수 없어. 100점 못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어. 그럼 애들이 무기력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학습된 무기력처럼, 왜 우리 그 코끼리들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렇게 풀어져도 다른 데를 못 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자기는 85점이 최대래요. 맞을 수 있는 점수가 85점이 최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 점수밖에 못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러느냐. 어릴 때 내가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학원을 아무리 다니고 케어를 아무리 받아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던 거,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렸던 거, 이제 거기서 좀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를 좀 근원적으로 사고를 해보니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대입 개편안은 저기 우리 김성호 교수님이 좀 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은 넣었어요. 2028년부터 대학 입시가 좀 많이 개편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요거에서 지금 키워드가 문해력이 된 지가 오래예요. 근데 제가 국어 선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수학은 뭐 예나 지금이나 너무 중요합니다. 입시의 꽃이에요. 수학 못하면 사실은 조금 이제 상위권 대학 갈 때 좀 힘들죠. 근데 수학을 보조해 주는 게 예전에는 영어였단 말이에요. 15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영어를 잘해야지 대학을 잘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만점이거든요. 절대평가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90점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에 맞춰가지고 이게 되니까. 근데 영어의 제재가 나오는 그 글의 어떤 주제라든지 제재가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막 이런 것들을 원문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영어를 못해가지고 틀리지를 않고 국어 독해를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특히 영어 유치원 출신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네들끼리 영어로 막 얘기하거든요. 정말 문법도 완벽하고 말 되게 잘해요. 그런데 영어 이렇게 딱 풀면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 2등급이. 근데 왜냐면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간헐적인 구비하다 이런 말들을 몰라요. 구비, 간헐 이런 말들을.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도 어떻게 보면 국어하고 조금 관련이 있지 않냐.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근데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도 다 그 지문들이 되게 길고 하나의 비문학 지문 같이 나온 지가 조금 오래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앞에서 보고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문해력, 그게 되게 중요해지겠다, 점점 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역시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분은 그 박상현 선생님이라고 화학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일타 강사이신데, 근데 이분이 화학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화학이면 이과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시면서 애들이 이렇게 상담을 오면 너 몇 등급이니? 라고 물어본대요. 국어가 몇 등급이니? 국어가 1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당연히 지금 당장은 화학이 4등급, 5등급 나와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연습을 시키면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학생이라는,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동감이에요. 왜냐면 이과든 문과든 받아들이는 도구는 뭐다? 모국어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아기 언어 발달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셨다고. 특히 지금 아기가 4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4살짜리 아기를 기르고 계신 분들은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림책 읽기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그림책 읽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제가 거기다도 써놨을 거예요. 저희 이거 그 뭐지 오실 때 드렸던 그 페이지에. 근데 보면은 그 그림만 보고 아이가 어느 정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됐다라고 한 거 자기 말로 이렇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는 거.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의 어떤 인지 능력이 되게 길러지고, 그리고 4세에서 6세 정도와 제가 생각했을 땐 시각적 자극에 되게 예민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그림책을 읽으면 되게 좋더라. 라는 거. 자, 그리고 부모의 언어를 똑같이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애들이 막 많이 물어볼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예전에 제가 되게 이렇게 뭔가 약간 물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물음이 많은 애다 보니까 엄마가 귀찮으니까 이제 막 책을 하나를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책을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 지금도 생각나요. 뭐 보리장수와 뭐 이야기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디오로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녹음된 그림책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띵동 누르면은 자기 알아서 막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주는 거를 들으면서 책 한 권을 다 외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책 한 권 외우고 나서 이제 진짜 더 이렇게 물음이 폭발할 거 아니야. 엄마, 저 꽃은 그럼 왜 빨개? 이건 왜 노래? 이런 거 진짜 너무 당연한 거. 근데 그때마다 저희 엄마가 그래도 성격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때 이제 조금 예, 성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포악한 애를 길렀겠죠? 그래서 이제 성격이 별로 안 좋았는데 엄마가 그래도 조금 지금까지 제가 좀 감사한 게 물어봤을 때 성의 있게 답변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야, 이거 꽃은 이렇게 뭐 온도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뭐 이렇게 온도가 딱 맞춰지면 빨강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휘를 활용해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안 되면 그런 뭐 보리장수 같은 그런 뭐랄까요? 교구 같은 거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과사전 같은 거를 사주면서 너가 알아서 찾아봐라. 네. 그러고 나서 엄마가 좀 즐겨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너가 알아가지고 온 거 나한테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엄마를 가르친다라는 그 권위? 막 이런 거에서 나는 알고 있지만 엄마는 몰라? 이런 개꿀이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약간 말이 빨리빨리 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것만 오늘 얻어가셔도 저는 되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교육. 솔직히 저는요. 한국 사교육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뭐 불안을 조장한다, 뭐 또 사교육비가 너무 많다. 근데 어머님들 그거 아시나요? 사교육비는 30년간 동결이었습니다. 똑같이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예요. 제가 사교육업자라서 꼭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이게 딱 뭘까? 네,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교육비가 그렇게 비싼 국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럴까요? 비가 엄청 많이 오나 봐요.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왜 한국 같은 경우는 뷰티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뷰티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뭐 사치를 조장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머리카락을 내가 손질하고 싶은 사람들은 가서 정말 이거를 뭐 합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일 뿐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요한 것만, 그리고 필수적인 것만 딱 쏙쏙 뽑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조그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특권으로 아셨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유초등 때 너무 쓸데없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솔직히 좀 있더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자면, 이거 특히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런 친구 7살, 8살인 친구들 영어 원서 읽히는 거, 이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한국 현대 소설을 읽혔을 때 그 친구들이 얼마큼 그거를 이해하고 엄마한테 여기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영어 원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친구가 그렇게 많다는 것에 너무너무 놀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아이고 잠시만요. 네.
네, 이것보다 더 먼저, 1번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한국 현대소설 읽히기.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가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문학작품 있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교과서 안에 있는 현대소설을 읽히시는 거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왜냐면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현대소설이 조금 길잖아요. 그 지문이. 그러니까 애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따옴표가 이렇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맥락적으로 읽어봤을 때 A하고 B가 있다고 하면 A가 한마디 하고 B가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너무나 똑같이 A, B, A, B, A, B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해요. 네,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어떤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상황을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얘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너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제 뭐 이 친구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애는 영어 원서를 언제 읽었다, 뭐 몇 권을 읽었다, 뭐 그리고 그 샬롯스 뭐 그 웹 이런 거 있잖아요. 샬롯의 거미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읽었다는데 생각보다 한국 현대 소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못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순서를 교정을 해주셔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자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한자 교육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많이 못 다루는 영역이거든요. 한자 교육이.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래서 왜 한자 교육이 많이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인원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인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한자 선생님이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인원수가 이제 초등학생 인원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한자 선생님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어 선생님이 한자까지 맡아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한자라고 하는 그 이렇게 뭔가 창의력 활동이 아예 없어져 버리든지 그리고 이걸 학교장 재량으로 한자를 배우든지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든지 하는데 중국어, 일본어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한국식 한자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어려운 한자어가 고급 한국어를 이렇게 구사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자어를 조금 많이 알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살필찰이라고 하는 한자를 내가 배웠다. 그럼 살필찰을 보고 살필찰이라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찰, 성찰 이런 거랑 그 찰이라고 하는 그 살필찰자의 그 글자를 연결시키는 퍼즐식 언어 어떤 그 습득?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지금 댁에서 이렇게 조금 케어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은 저 뭐 장원한자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장원한자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구몬학습지라든지 학습지로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한자 10개에서 12개 정도만 시키시면 되고 급수로 치자면 한자 5급 정도. 네, 5급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셔야 되냐면 고전 문학이라든지 고전 소설, 시가 이거는 한자를 모르면 진짜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시켜주시고 급수에 너무 목매달지 마세요. 급수보다는 애가 뭘 아는 게 중요하다. 살필찰을 배웠어? 성찰, 관찰하고 그 찰을 연결시키는 능력. 네,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배우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애가 좋아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 계속 시키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애는 수학 영재야, 과학 영재야, 수과학만 선행을 많이 시키고 국어나 영어는 조금 등한시. 그래가지고 과고로 보내시겠다고 해요. 근데 과학고등학교를 가면 아마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과서가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한국식 입시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를 양산하는 교육의 형태예요. 사실 저도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못하는 거를 잘하는 수준으로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지 대학 입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루고루 시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과학 수학만 좋아해. 그러면 억지로라도 국어책을 조금 읽히시고 한자 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영어만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과학이라든지 수학을 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확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들어오실 때 한 장씩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그래서 어떻게 실전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4번입니다. 그래서 앞장에 4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받아서 적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한자 공부는 한자 학습지 등을 활용해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낱말을 유추할 수 있게. 이해되셨죠? 네. 뭐 대변하다 했을 때 그 대변을 애들이 큰 대자에 똥오줌 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변이 아닌데 대신할 때 말할 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말할 변을 알았다. 그러면은 변호사 할 때 그 변자가 말할 변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애들이 대명사 하면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대신할 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명사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네, 제가 이거 정말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들이 좀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문학 읽기 시키세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죠. 그쵸? 저는 그래서 책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거 누가 모르냐.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문제죠.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국어 성적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문제를 잘 푸는 스킬하고 연결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유초등용 비문학 문제집이 서점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근데 애를 데리고 가세요. 애기를 데리고 가서 너 이 중에서 디자인이 네 마음에 제일 드는 걸로 골라라.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고르는 방법도, 문제집 고르는 방법도 어머님들이 골라주시면 안 돼요. 애들이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어떤 효능감이 있어야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어차피 책은 다 좋아요. 요즘 퀄리티 있게 다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데리고 가셔서 너 이 중에서 제일 네 맘에 드는 걸로 골라봐라. 그리고 요거를 딱 하루에 한 지문만. 네,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몰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것은 언어학습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씩을 공부를 시키는데 중요한 건 시간 제한을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애기들은 시간 제한 없이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3학년 6월부터 시간 제한을 2개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디에다 역점을 둬야 되냐? 양보다는 무조건 질이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르는 어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휘를 사전 어플, 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애들한테 찾으라고 시키세요. 이해되셨죠? 그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말대로 이렇게 조금 좀 쉽게 바꿔가지고 적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남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를 활용하시면 된다? 엄마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너가 설명해줘. 네, 그러면 애들이 신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시간이 유일하게 엄마를 가르치고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자, 일기 쓰기. 네, 이게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일기 쓰기 숙제가 없어졌잖아요. 사실 이제 뭐 한부모 가정도 많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뭐 다문화 가정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생활을 너무 이렇게 낱낱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점 때문에 그걸 이제 학교에서 숙제로 이렇게 안내주기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영역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일기 쓰기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조선일보를 들어갔지만 되게 글을 잘 써야 돼요. 거기 1000명 중에 1등에 아직 가거든요. 근데 저는 글쓰기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이거가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저희 엄마가 은행을 다니셨는데 은행원이셨어요. 그러니까 워킹맘이셨던 거죠. 초등학교 한 4, 5학년까지 엄마가 계속 다니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첫날부터 초등학교 6학년 끝나는 그날까지 뭐 명절이든 뭐 여행을 가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그 일기에 대해서 엄마가 편지처럼 밑에다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 써주시는. 근데 대신에 엄마가 뭘 고쳐주지는 않으셨어요. 뭐 맞춤법이나 이런 거를 막 고쳐줘. 너 이거 뭐야? 이제 너 이거 그 띄어쓰기 이거 뭐야? 글씨체 이거 뭐야? 이렇게 안 하시고 내용만 보셨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일기 쓰기 싫은 날. 근데 오늘 엄마가 뭘 해줬는데 맛있었다 하고 끝냈을 때, 그때는 엄마 너 이리 와봐. 다시 써. 네, 근데 다시 쓰는 거는 이제 너 책 뭐 읽었지? 그거에 대한 독후 감상문이라도 다시 써.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그래도 한 3줄에서 4줄 정도는 쓰고 자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았던 어떤 조기 글쓰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요게 지금 일기를 쓰라고 하면 애들이 진짜 뭐 좋았다, 즐거웠다, 매우 좋은 하루였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금지어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았다, 맛있었다, 즐거웠다 말고 어떻게 좋았는지, 어떻게 즐거웠는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애들이 뭘 배우냐면 관용어와 형용사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식 교육이 무조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무슨 뭐 AI 시대 그래가지고 뭐 무슨 그 디지털 교과서 막 이런 거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류가 컴퓨터가 나온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사람의 어떤 뇌라고 하는 거는 그 진화의 과정이란 종이에다가 쓰고 종이에 쓰인 거를 읽고 하는 걸로 이제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온 게 인류의 문명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과 몇십 년 사이의 어떤 변화가 인간의 뇌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글씨를 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쓰인 글씨를 여러 번 읽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아날로그식 학습법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글씨 쓰기를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딜 갈 때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왜냐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더라도 필기량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그리고 사실은 오답 정리를 잘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그리고 자기가 쓴 거를 여러 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쓴 글씨가 내가 보기에도 꼴배기 싫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정말 개발세발이에요. 진짜 글씨가 하나가 이따만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봐도 이게 너무 꼴배기 싫은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글씨 교정을 어떻게든 시켜보려고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연필 잡는 법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근데 이거를 얼른 고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안 되면 이렇게 때려서라도 이제 고쳐주시면 그게 훨씬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면은 아이가 이제 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을 때 제일 좋은 게 매일매일 일기 쓰기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애들이 일기 쓰기를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면 오늘 감사했던 거 3가지. 감사일기. 네. 그리고 오늘 뭐 짜증났던 거 뭐 얘기 이렇게 쓰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 이렇게 하겠다. 좀 창의적으로 어머님이 생각하셔서 오늘 있었던 일만 쓰지 말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뭐 오늘 감사했던 일이 생각이 전혀 안 나면 내일 감사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쓰라고 하든지. 네,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라든지 약간 글쓰기를 자유롭고 재미있는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애가 글쓰기 자체를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뭘로 좀 접근하시면 좋냐면 가족 계정 같은 거를 만드셔서 인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족 계정으로 한 개를 만드셔서 사진도 찍고 밑에다가 댓글 달고 이렇게 좀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치만 마무리는 항상 아날로그로 맞춰주셔라. 됐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유초등학습 사교육, 학습 사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체능은 많이 시키셔도 돼요. 네, 이해되셨죠? 예체능 특히 뭐 체력하고 관련된 거 저는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뭐 왜 우리 그 트니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재밌으니까 많이 해도 돼요. 특히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 정서에 이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게 많거든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이나 아니면 영어 사교육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 가지고 막 그 새끼 학원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뭐 G 학원 막 이렇게 P 학원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 많이 해야 될 그 시기에 지쳐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요, 지금 제 생각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이제 왜 우리 청소년기에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어머님들 카톡 사진이 애기들 어렸을 때 사진으로 바뀌거든요. 네, 제가 보면 이제 애들 어린 사진으로 이렇게 딱 바뀐 걸 보면 이 어머님이 돌을 닦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애들이 엄마를 괴롭게 하고 막 말만 하면은 진짜 촉새처럼 막 이렇게 쏘고 막 이렇단 말이야. 선생님한테도 그러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 차라리 그렇게 촉새같이 쏘고 말도 좀 싸가지 없이 하고 막 이렇게 승질 부리고 이러면 차라리 나아요. 걔는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한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근데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거
그냥 욕 안 먹게 적당히 해가지고 와. 그리고 엄마가 욕하고 뭐라고 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약간 조기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공부에서 조용하게. 근데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솔직히 저는 지금 거의 강의 현장에 그래도 한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제가 변화를 못 시킨 애들은 에너지가 없는 애들이었어요. 무기력한 애들. 근데 그 무기력이 제가 생각했을 때 유초등 시기에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 저 초등학교 때는 공부 되게 잘했어요. 저 유딩 때는 진짜 잘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뭐 전부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었고 거기에서 조금 좌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유초등 시기에 하셔야 될 건 사실은 한자 학습 그리고 이제 진짜 일기 쓰기. 네, 그리고 이제 모국어를